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개국과 유교 이념의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려가 이제 멸망하고 조선이 개국이 됐는데 그와 함께 조선에서 유교 이념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강의의 순서는 첫 번째 조선 개국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조선의 개국과 유교 국가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 유신 세력, 그러니까 유교에 바탕한 신하들입니다. 유신 세력과 왕권의 갈등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신권 세력과 왕권의 갈등에 따라서 권력 구조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다음에 조선에 미친 유교의 영향은 어떠했는가.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조선 개국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도를 함께 보시죠. 대륙의 형세 변화, 정세 변화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위에 보시면은 요나라, 북송, 서하, 시기, 전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도가 지금 한쪽 구덩이에 이렇게 쭉 붙어 있고요. 그 위에 저쪽으로는 요나라, 그러니까 거란이란 나라가 있고, 그 밑으로 이제 한쪽에 조그마한 나라가 이제 서하고요. 그 밑에 대부분의 그 해안을 끼고 대부분의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북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역사에서 유교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를 우리가 송나라라고 하거든요. 유교뿐만이 아니라 문학도 학문도 가장 송나라 때가 번성했답니다. 그래서 문치의 시기를 들자면 우리가 송나라를 꼽는데, 송나라는 두 개가 있습니다. 북송이 있고 남송이 있어요. 이 시기에 지도에 나와 있는 시기는 여러분 북송입니다. 그런데 이 북송이 북쪽에 있는 세력들에게 밀려서 남쪽으로 이제 수도를 옮겨갔거든요. 이게 이제 남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송나라의 전반기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시기는 북송 시기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조선반도, 한반도처럼 커다란 대륙 한쪽에 위치하고 있는 소국가의 경우에 필연적으로 국가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운은 대륙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정세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예컨대 핀란드랄지 이런 나라들은 항상 그 옆에 있는 그 러시아의 정세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강해지면 그 나라에 그냥 복속하는 거고, 러시아가 또 좀 분열돼서 세력이 약화되면 독립해서 좀 독립국가 형태를 띠고 그러지 않던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3세기에 들어와 아시아 대륙의 북방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몽골족이 세력을 길러서 이제 중국 대륙의 중심으로, 중국 대륙의 중심을 우리가 중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원으로 남하하면서 고려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습니다. 1231년 이제 고려로 치면 고종 18년인데요. 첫 침범을 당한 이후에 30여 년간에 걸쳐서 아주 끊임없이 몽골의 만행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때 나온 얘기들 가운데 하나가 지금도 환향녀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몽골에 끌려갔던 고려의 그 여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렇게 비하해서 불렀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마찬가지죠. 그 후에 조선에 와서도 그랬지 않아요? 이제 조선에 와서도 대륙 국가의 여성들이 많이 끌려갔는데, 그때도 고국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환향년이라 하고 이렇게 비하해서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참 비극이죠.
몽골은 1271년 국호를 원으로 바꾸고 8년 뒤인 1279년에 드디어 이제 남송을 멸망시킵니다. 남쪽으로 송이 도망갔는데 그 남송까지도 몽골이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중국 전역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나라라고 하는 것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중국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족이 아닌 소수민족이 이 정권을 잡게 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국에는 약 56개의 민족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하면 뭐 한 200개가 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56개의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민족이 한족이거든요. 전체 중국 인구의 한 14억쯤 되는데 거기에 93% 정도가 한족이 차지하고 나머지 7%가 이제 55개 소수민족이 나눠서 갖는다고 하거든요. 어떻든 이렇게 97%쯤 되는 한족이 아닌 소수민족이 중국 대륙의 나라를 한족을 점령하고 세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닌가요? 그 최초의 국가가 이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라는 것입니다. 원이 고려를 정복한 이후에 원과 고려와의 관계는 왕실과는 혼인으로 밀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부마국가라고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그럽니다. 장인 국가가 원나라고요. 고려는 사위국가, 그래서 부마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그 가운데서도 이제 충렬왕 이후에 고려의 왕들은 혈통에 있어서나 생활 양식에 있어서나 이 몽골의 요소가 매우 짙어졌다고 합니다. 궁중에서 생활 법도도 거의 몽골의 그 습속을 따랐다고 하니까요. 이 사진은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의 이 둘이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아닙니까? 노국대장 공주는 원나라의 지금 그 황녀지요. 이 노국대장 공주가 공민왕에게 시집을 올 때 공자의 55대 손인 공소라고 하는 사람이 노국대장 공주를 따라 고려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행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고려에 왔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다른 신하들은 다 다시 이제 원나라로 돌아가는데 이 공소는 원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고려에서 살겠다 이래가지고 고려로 기화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한국 공시의 시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공시들이 상당히 많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시들의 한국 공시들의 시조는 공자님의 55대 손으로 노국대장 공주를 따라서 고려로 왔던 공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유학을 공부하는데 유교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특별히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14세기 중반에 들어서 대륙의 정세는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국가는 없거든요. 영원히 강대국이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로마 제국도 다 흥했다가 망하고요. 원나라,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국가 가운데 가장 대제국이 원나라라고 하는데 그 원나라도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원이 망한 이유는 제일 큰 요인으로 정치가 스스로 문란했던 거예요. 자기들 내부 혼란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문란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정치가 문란해지면 부정부패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재정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난에 봉착하면은 백성들한테 세금 많이 뜯어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세금이 뭐 상당히 높은 속도로 지금 세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만 어떻든 이렇게 백성들에게 중세를 가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자연스럽게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들이 반란이 여기서 막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보면 또 이제 조정은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잖아요. 군대를 동원하면 굉장히 재정이 많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재정이 엄청나게 소요되어야 군대를 유지하고 그 군대에게 전투를 하도록 돈을 쏟아붓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대세계적인 참 제국의 위용을 과시할 수 있는 것도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부자 아니고는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중국이 지금 많이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역부족이지요. 이렇게 미국이 부자 나라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 커다란 군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원나라도 이 난리를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더니 반란을 진압하려고 보니까 군대를 동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재정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고려 후기인 1368년에 마침내 이제 고려가 이 몽골이 세운 원나라가요, 힘이 붙입니다. 도저히 자기 나라의 힘으로는 여기저기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어렵게 됐어요. 그런 여러 반란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컸던 사람이 다시 말하면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주원장이 곧 명태조 아닌가요? 사실 주원장은 그렇게 혈통으로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귀족 출신도 아니라고 하는데 참 명나라를 세웠습니다. 자기 부인의 그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어떻든 이제 명을 세웁니다. 이때 고려는 굉장히 이제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셨던 원나라의 충성을 바쳐야 되느냐, 아니면 가만히 형세를 보니까 원나라가 굉장히 힘에 부처해요. 그러면 새롭게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명나라에게 또 잘 보여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휩싸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제 참 고려가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고려 역시 이 말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쇠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시기가 바로 몽골이 망한 시기와 고려가 망한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은 시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두 번째, 고려의 정치 권력 교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처럼 대륙의 정세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기운이 이제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불교 국가인데 고려는 불교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제 정치 권력을 농단하면서 여기서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백성들은 갈망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러한 때 동북면, 그러니까 지금 함경북도 쪽 아니겠습니까? 이쪽에서 힘을 기르면서 대륙에 새롭게 등장하는 명과 서로 의기상통했던 김획을 통하면서 후위를 도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곧 이제 잠재적 영웅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곧 누구였습니까? 곧 다름 아닌 조선을 세워서 태조가 된 이성계입니다. 이성계의 원래 조상의 고향은 우리 전라도 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에 가면은 경기전이 있고 거기에 이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거기에 모셔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시조선의 이 발상지는 전주다 하는 것입니다. 이성계의 고조부 때 이 전주에서 함경도로 이주해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토호 세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 지역으로 이주해서 갔지만 똑똑하고 잘나면 그 지역 사람들 가운데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토호 세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성계는 1356년 고려가 원나라의 쌍성총관부를 공격할 때에 22살의 젊은 나이였음에도 그의 부친 이자춘을 도와서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왜구들이지요. 고려 때부터 이미 조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고려 때부터 왜구들에게 굉장히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구들이 이렇게 한반도를, 조선반도를 침략해 오면은 이제 그쪽에 맞서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왜구와의 전투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활약을 해서 주변에 신망을 크게 받았던 사람이 이성계였다고 합니다. 대륙에서 원나라와 명나라의 세력이 교체되던 시기에 고려는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집권 세력 내에서 많은 대립이 있었습니다. 공민왕이 측근들에게 살해되고 10살에 불과했던 우왕이 이이님, 그 당시에 이제 참 권신이죠. 이이님의 추대로 즉위를 했는데, 권력을 장악한 이이님은
공민왕 시대의 반원 친명책을 버리고 다시 친원적 경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복고적 경향을 띄었던 거지요. 마침내 1388년 우왕 14년인데요. 명이 이 고려에게 금과 은 등 곡물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통상적으로도 많이 바쳤는데 이때 지나치게 많은 곡물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제때 못 바치니까 위협하고, 그리고 이제 천령이라고 하는 자기들 그 직활지지요. 이걸 설치를 해가지고 영토적으로도 자기들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이제 이성계와 더불어서 당시 고려 정권의 실세였던 최영,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고려의 충신 최영은 국왕을 설득해가지고 도저히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동을 공격합시다. 이렇게 명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로 왕을 설득해서 결단을 최영 장군이 내립니다. 최영은 스스로 팔도 도통사,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합참 의장쯤 되지 않겠습니까? 팔도 도통사가 되었고, 조민수를 좌군 도통사에 임명하고 이성계를 우군 도통사로 삼아서 대륙으로 출병하라. 그래서 이제 명과 한번 크게 싸워라.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개경에서 전쟁을 지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이성계는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밝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이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아요. 대륙의 정세를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신흥 세력인 명나라가 대륙을 지배하는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대륙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군대를 출병시켜 가지고 도발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지혜롭지 못하다. 이것은 장래로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쟁을 중단합시다. 이렇게 조정에 대해서 회군을 탄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성계가 처음부터 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자기가 국왕에 즉위하겠다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이 시기에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죠. 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왕과 최영은 이 탄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하도를 건너서 대륙의 땅으로 들어가서 명과 전쟁을 하라고 이렇게 독촉을 하니까 이성계는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화도 회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이성계는 이화도에서 회군을 해가지고 개경을 점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전쟁을 하는 부대에게 대부분의 군대를 딸려서 보내니까 개경을 지킬 수 있는 수비군대 약간만 남겨두고 전부 전방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 수도를 점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개경을 점령하고 당시에 이제 최대 실권자였던 최영 장군을 잡아서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내 죽여버렸죠. 그리고는 이제 뭐 별로 실권도 없었지만은 이 우왕을 폐하고 당시 9살에 불과했던 그 아들을 세웁니다. 이가 이제 창왕이죠. 이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권력은 이성계에 의하여 장악되게 됩니다. 새롭게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는 구귀족의 세력을 박탈해 가면서 자기 중심의 새로운 세력의 확대를 도모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보다는 유교를 믿는 신하들의 합류가 이성계에게 많았습니다. 이들 유교를 믿는 신하들은 이성계에게 이제 뭘 요구했겠어요? 당신이 권력을 잡고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이제 건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가 전제개혁입니다. 전제개혁. 당시에 그 세금을 걷어들이고 하는데 가장 큰 바탕은 농토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토가 있어야 밥을 먹고 살고 농토가 있어야 노비를 거느린 것이고 권력을 행사하는 거이니까 이 토지 제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제 개혁을 하고 이 전제 개혁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세력 교체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거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요구하게 된 밑에는 무엇이 깔려 있었을까요? 우선 절박한 군량. 군대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군대를 먹여 살리는 군량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구귀족들이 전부 논밭을 독차지하고 세금을 많이 안 내니까 군량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군량을 원활하게 조달을 하고, 또 관료들에게는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녹봉을 줘야 되잖아요. 이러려면 그 세금을 제대로 걷어들여야 되는데 구귀족들이 이걸 잘 안 내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명분이 있었겠죠. 이런 명분과 함께 이 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을 박탈해서 이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자기들의 세력이 강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어서 유교를 신봉하는 신하들이 이성계에게 이렇게 전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각주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만 1338년 신진 세력의 기수인 대사원 조준이 전국의 농장을 몰수하고 토지를 재분배하라는 사전개혁 상소를 올렸던 것이 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제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농장의 소유자인 권문세가의 반대와 함께 이성계와 함께 이화도 해군을 감행했던 조민수 반대도 완강한 것이어서 이성계는 조민수를 권력에서 축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민수는 이화도에서 우리가 계속 그 대륙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어요, 조민수가. 근데 이제 막상 회군해가지고 개경으로 와가지고 구세력을 척결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이성계의 세력이 강해지고 자기의 세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력 싸움에서 내가 이렇게 되면 불리하게 되겠구나 하니까 이성계와 같은 전장개혁이나 전제개혁에 반대를 했던 것이죠. 이러면서 결국은 이성계가 당초에는 자기의 동지였던 조민수를 권력에서 축출했던 것이죠. 그래놓고 창왕도 몰아내고 허수아비인 공양왕을 허수아비로 세웠습니다. 마침내 1390년에 전국의 전적,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농토가 표시 그 문서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문서를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세력들의 참 그 기득권이 모두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 신흥 세력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성계가 유신을 규합해가지고 세력을 구축하는데 가장 큰 명분은 척불론이었습니다. 고려 말기의 척불론은 신두의 정치적 횡포와 이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성리학자 이재현과 그 문인 이세객에서 학문을 배운 일파가 가장 이 척불론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척불론은 유학자로서 사찰의 폐단을 규탄하는 정도에 머물렀는데 1391년 공양왕 3년에 이르러서 훨씬 격화된 척불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격화된 척불운동의 선봉자는 다름 아닌 정도전이었습니다. 이세그 문화에서 정몽주, 이전호 등과 함께 공부하면서 교유했던 정도전은 일찍이 반원을 주장하다가 귀양 간 적이 있기도 했는데 이성계의 이화도 해군 이후에 조준과 함께 이성계의 최측근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이성계가 새 왕조를 개창하는데 최대의 장애는 당대의 신유였던 정도 유신이었던 정몽주였습니다. 정몽주는 그러니까 불교도가 아니고 사실은 유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는 데는 반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을 해서 왕조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옳지, 그것이 신하로서 그 도리지,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왕조를 멸해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이렇게 세우는 것, 다시 말하면 역성혁명은 그것은 신하가 할 도리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그는 당시 대의명분을 쫓아서 허울뿐인 왕실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원, 친명, 조민수 배척, 공양왕의 옹립 등 많은 면에서는 이성계와 뜻을 같이 했지만 고려 왕조를 멸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역성혁명에는 동조하지 않은 채 충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 모든 유신들, 다시 말하면 유교를 신봉하는 신하들이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성계의 아들로서 나중에 태조가 되었던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하여, 그래서 새로운 왕조를 여는데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조로서 이성계의 뜻을 이렇게 떠봤던 시조 아닙니까? 이방원의 하여가입니다. 이에 대해서 포군 정몽주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도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야. 이런 마음으로 자기는 결코 역성혁명에 동조할 수 없다고 하는 충절의 의지를 이방원에게 피력했다고 하는 단심가입니다. 919년 고려 태조가 세운 다리가 참 하천정비의 일환으로 세운 다리가 개성에 있는 선주교인데요. 고려말 정몽주가 이방원의 일파에게 철퇴를 맞아서 숨진 사건 이후에 이 선주교가 아주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1780년 정조 4년 정몽주 후손이 주위에 돌 난간을 설치해가지고 이 다리를 보호하기 했다고 하고요. 선주교 석재 중에는 부근 묘각사에서 나온 다란이 당 일부가 끼어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리 동쪽에는 선주교라고 쓰여진 비가 있고요. 다리 서쪽에는 1740년 영조의 어필인 포충비와 1872년 고종이 쓴 어필 표충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당시에는 자기들과 뜻이 맞지 않았다고 해서 이방원 일파에 의하여 철퇴를 맞아서 참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습니다만 이시 조선의 후손들도, 다시 말하면 이성계의 후손들도, 이방원의 후손들도 정몽주의 충절만큼은 크게 기려서 표창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일부 외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개국하는 과정에서 유신들의 역할이 매우 컸고, 따라서 조선 건국의 사상적 토대는 유교에 두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동양사회에서 유교 국가는 BC 7세기에서 BC 3세기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주나라 말들 시기에 태동해서 근대 이전까지의 중국에서 정치 사상, 모든 사상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온 것이 바로 이 유교 정치 사상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4세기경에 유교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철기 문명의 확산에 따라서 새로운 사회 경제적 질서가 요구되었고, 이른바 성읍 국가들이 통합되어 영역 국가로 발전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가 열렸습니다. 전제, 세제, 신분제 등의 사회 경제적 제도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율령제, 다시 말하면 법제입니다. 관료제, 이제 공무원 제도지요. 그리고 군현제, 행정제도, 지방자치,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하면 지방제도입니다.
그리고 군제 등 정치 행정적 제도 확립이 시도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성읍국가에서 영역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유교가 불교보다도 정치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념상의 장점도 있었지만은 인접한 선진 중국에서 이미 유교가 정형화되어서 일종 상당히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교의 이념은 이미 고려 건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조 왕건의 후뇨 10조 중 제3조 적자 적손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경우 요순의 공심으로 대통을 이을 것. 제10조에 주공은 무일 1편으로 성왕을 깨우쳤던 바 마땅히 그 도해를 걸어놓고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보고 반성할 것의 내용에서 볼 때 이미 이 시기에 유교적 영향이 고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고려 태조의 지금 초상입니다. 고려 말에 이르러 유교 이념이 다시 부상하게 된 것은 고려가 원에 복속되고 정치가 친원적 권문세족에 의해 농단되면서 이들이 사적 이익 추구에 급급함으로써 국가 질서가 붕괴되다시피 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팽배해짐과 동시에 그러한 개혁을 주도한 주체 세력들이 유교 이념에 기반을 두었던 신흥 4대 부였던 것입니다. 고려 말 신흥 4대 부들의 유교 국가주의는 성리학 곧 주자학에 입각함으로써 개혁 의지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남송의 거유로서 사설을 중요시했던 주자는 통감 강목을 지어서 군신의 명분과 왕조의 정윤을 중요시했는데 고려 말에 혼란한 세상이 수습되기를 원했던 신흥 4대부들은 인간의 내면 즉 심성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윤리의 근거를 찾아내고 그것을 현실의 정치에서 구현하려는 성리학에 매우 심취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권문세족들이 초국가적 불교의 사상적 기반을 두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사찰과 승려들 역시 그들과 결탁하여 몰이하고 사수를 일삼는다고 보았고 이를 개혁할 사상적 토대를 성리학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사찰의 폐단과 불도들의 비행을 공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교를 멸륜해구구 교다라고 하여 불교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는 유교적 조선의 건국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의 개국과 유교 국가의 등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침내 이성계는 1392년 7월에 백응념, 조준, 정도전 등 도평 의사사의 여러 신하들의 추대를 받는 형식을 빌려서 왕위에 올랐으니 이가 곧 조선의 태조이고 고려는 34대 475년 만에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려 말부터 이미 신흥 4대부를 중심으로 이성계를 따르는 일파들이 외교적으로는 진명정책을, 이념적으로는 억불숭유를, 경제적으로는 사전개혁을 통해서 세력을 구축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 있지요. 이들은 신왕조를 세운 이후에도 명예대에서 4대의 예를 다하였고 유교를 정치의 지도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성계는 즉위 후에 명예대에서 승인을 요청하였고 국호에 대해서도 조선과 화령 중 하나를 명나라 태조에게 택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성계가 이처럼 스스로 4대의 길을 선택한 것은 아직 기틀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의 신왕조를 명나라의 권위를 빌려서 안정화시키려는 의도였겠지만은 이로 말미암은 폐해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조명 관계에서 명의 보인 고압적 태도는 명의 이성계가 주청한 신왕조를 승인하고 국호를 택정해 주었던 것과는 달리 이성계에 대한 국왕봉호 즉 고명은 내려주지 않아서
이성계는 왕에서 퇴위할 때까지도 조선 국왕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건지 고려 국사라는 칭호를 쓸 수밖에 없었던 데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조선은 1394년 정도전이 조선 경국대전을 편찬하였고 1397년에는 조준이 경국대전을 편찬하여 법제적 토대를 마련하고 도첩제, 승려가 될 수 있는 자격, 승려의 신분을 증명하는 제도지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승려의 남발을 막는 등 억불책을 펴는 한편 서울에는 성균관을 설치하고요. 각 지방에는 향교를 설립해가지고 유교 진흥을 기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펴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초기의 본격적 억불숭위의 시행은 태종 때부터였습니다. 태종은 태조가 온건한 억불책을 썼던 것과는 달리 강력한 억불숭위를 시행했습니다. 태조 때는 아무래도 나라는 이제 세웠지만 국기가 완전히 다져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저기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그 불교 세력들을 강경하게 진압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태종대에 들어와서 이제 점점 토대가 좀 왕권의 토대가 좀 국권이 되면서 보다 강력한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1406년에 전국의 사찰을 242개로 줄이고 그에 속했던 토지와 노비를 관에서 몰수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관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교육기관에 이를 분배해 줌으로써 특히 이제 각 지역에 속했던 향교에게 이 토지를 많이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재기를 막는 강경책을 펴는 한편 송나라 제도를 따라서 서울에 중, 동, 서, 남, 북에 이른바 오학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부학당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유학진흥의 토대를 마련했던 것이 바로 이 조치입니다. 이처럼 태종대에 확고해진 친유교적 정책은 긍정적 요인도 많았습니다만은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명분과 예를 중시한 유교 특유의 가부장적 가족관계가 확립이 되면서 설차대, 다시 말하면 적자와 서자를 엄격하니 차대를 해가지고 서자들은 관직에 등용되지 못하도록 묶어버린 거죠. 이게 설차대입니다. 그 다음 또 재혼, 재가 금지입니다. 여자가 한번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사망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재혼을 하도록 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절대 그 재혼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수절하도록 했던 거지요. 이렇게 재가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굉장히 사회적인 편협성이 증대된 것입니다. 이는 곧 사회의 유연성이라 할까, 사회적 다양성이 실종되도록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교 국가인 조선의 그 획일성 이런 것이 너무나도 좀 강조되다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사회가 대단히 다양성이 실종되고 해가지고 많은 폐단이 그 후에 비롯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서열의 자손들은 동반과 서반을 그 양반이 동반과 서반 아닙니까? 이 정직에 소용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리고 적서의 구분을 엄격히 해. 그리고 제가 부인의 자손들까지도 그 부인이 제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손들까지도 관직에 등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참 다양성의 상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고까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동성동본까지도 합법화되는 시대인데 세상에 이처럼 이렇게 서열을 관직에 못 나가게 하고 제가 한 자손들까지도 관직에 등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오늘날의 측면에서 보면 인권 유린이라고 참 규탄받아서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은 잠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